답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 폭등, 부동산세 부담 증가 등으로 성난 민심이 정권 교체를 선택한 건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공급 확대, 또 규제 완화를 공언했던 만큼 현 정부의 수요 억제책과는 전혀 다른 정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집값 안정으로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선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승리하면서 윤석열 당선인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꾸리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승리를 한 상황에서 저희가 시간을 한 2년 전으로 돌려보면 당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정말 압승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180석을 거머쥐면서 승리를 했는데 그때와는 정말 180도 다른 결과가 또 나왔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부동산 민심이 정권 심판을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소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이런 해석 무리 없다 보십니까? 이게 이번 대선 결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10년 주기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10년마다 이렇게 사실 민심이 이게 입안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년 주기설인데 이번에 10년 주기설이 깨지고 이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는데 좀 재밌다면 재밌는 게 특별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큰 비리도 없었고요. 큰 문제도 없었고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다. 됐어요. 물론 내로남불도 있었고요.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기에는 2년 전에 분명히 총선에서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힘을 실어줬단 그렇죠. 말이죠. 2년 전에도 내로남불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2년 만에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에는 부동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지역을 제가 봤는데요. 어디요? 광주시, 전라도 광주시의 봉산이 이동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한 10%대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봉산 이동에서는 40%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광주에서 이제 강남이라고 불리는 집값이 좀 높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40%가 나왔다는 얘기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막 지지를 해줬을 수도 있지만 집값은 노무현 정부 때도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종합부동산세,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한 조세 저항이 표로 연결이 됐다. 광주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 서울에서도 또 뒤집혔잖아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지지하는 가치관이야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조세 저항이 이번에 표심으로 연결이 되면서 근소한 차이, 원래는 뒤집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근소한 차이로 뒤집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송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역시 부동산 민심일까요? 네, 부동산 민심이 크게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주택 공급 활성화라든지 일정한 그 도시만에서 여러 가지 노후된 주택들 단지 이런 곳에서 상당한 표심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는 과거에는 글쎄요, 다른 민주적인 부분이라든지 법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을 비롯해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표심들이 일정하게 그 현실적인 것에 많은 그 투표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가장 여론조사, 부동산 관련된 여론조사를 봐도 가장 좀 크게 자극을 했던 것들이 세금 관련된 것들, 또 그리고 금융에 관련된 것들, 아무래도 재건축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굉장히 좀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네. 특정인들에게 향해져 있지만 뭐 세금이라든지 금융 규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재미있는 이건 뭐 아주 작은 사례이긴 한데 네. 뭐 재밌는 사례를 보면 제가 최근에 뭐 중개사무소 분들하고 몇 분 통화를 해봤는데 예. 과거보다는 이제 실거주 요건을 좀 강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아파트 단지 특정 단지에 임차인들이 많이 살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실거주 때문에 예, 또. 그런 표심 같은 경우도 과거랑 지금의 좀 양상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계셨던 분들은 뭐 수도권으로 전세라든지 집을 사서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기존에 있었던 임차인들 같은 경우 대신 집주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표심을 자극하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당선의 득표율을 봐도 자산가들이 많이 속해져 있는 구 중심으로 해서 표가 한쪽으로 많이 쏠렸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해석으로 보면 이런 지역들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 곳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주택값들이라든지 뭐 전세 가격들이 올랐다라는 걸 봤을 때는 결국 이번 그 선거 때는 아무래도 뭐 부동산의 영향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여건 그다음에 조금 더 좀 거래를 활성화하고 싶어하는 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좀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드리면은 결국 뭐 수요 억제를 기반을 한 이런 정책 자체가 이번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한 분의 전문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동근 변호사 저희 토론에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의 이제 어떤 부동산 민심이 정권 교체로 이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수요 억제책에 대한 반발이라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공급 확대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또 표로 나타난 것인가에 대한 해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서울시 투표 결과를 좀 살펴보면 네. 좀 특별한 점이 이제 그 득표율 순위가 구별 아파트 평당 가격 순위가 이제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좀 조금 특별하긴 한데 사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많은 구에 오른 사람들은 오히려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집값을 올려줬으니까. 제 집값을 올려줬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 높았다라는 그렇네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얘기 들으면 결국은 집을 가진 사람 또는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사실상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고통이 왔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뭐 집을 많이 오른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유세를 비롯해서 이제 집을 매각을 하려고 해도 거래세인 양도세 등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세 부담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집을 당장 가지고 있어도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현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그렇게 뭐 사업가나 아주 고소득 자산가가 고소득 뭐 전문직이나 뭐 이런 어떤 고소득 월급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집을 팔고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를 가려고 하면 어차피 새 집에 대해서 또 제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사를 가지 못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어려움들을 좀 많이 이제 토론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30번 가까운 어떤 부동산 정책,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뭐 예를 들자면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라든가 뭐 재건축에서 이제 뭐 2년 실거주 요건, 그다음에 뭐 종부세 2% 추진 이런 것들을 뭐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혼란을 가중됐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무리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뭐 2중 3중 가격 내지는 이제 공급 축소로 인한 오히려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불만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무엇보다도 또 이런 걸 넘어서서 또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폐 프레임의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정작 이제 정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또 정권에서 또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표심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1호 법안으로 나왔던 내용이 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아무래도 안전진단이 이제 재건축의 또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규제를 완화하는 게 결국은 재건축의 속도를 좀 내릴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해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완화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안전진단의 완화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안전진단 필요합니다. 안전진단이 생긴 이유가 있는 거고요.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이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요. 조합 설립도 만드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안전진단에 이제 점수를 평가하는 점수가 있는데 구조 안정성 점수가 있고요. 주거 환경 점수가 있는데 이게 정권마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이 비중을 바꾸게 됩니다.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됐을 때 박근혜 정부 때는 구조 안정성을 낮추고요. 주거 환경을 높이게 되는데 이게 구조 안정성과 주거 환경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쉽게 예를 들면 주거 환경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농물 나오니까 우리 못 살겠다. 너무 오래되니까 빨리 좀 재건축 시켜줘라는 거고요. 구조 안정성은 야 너희들 벽에 금도 안 가고 너 이렇게 튼튼한데 아무리 농물이 나와도 그냥 보수해서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튼튼해도 벽에 금이 안 가도 주민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하면 주거 환경 점수를 높여서 안전진단을 좀 쉽게 통과할 수 있게 해줬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또 반대가 됩니다. 구조 안정 점수를 높이고요. 주거 환경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오래돼서 농물이 나오고 우리 살기 어려우니까 재건축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구조 안정 점수에서 다 탈락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왜? 사실 우리 요즘 건축 기술이 한 30년 지났다고 해서 막 무너지거나 벽에 금이 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안정에서 다 탈락을 하게 되고 재건축 시작 첫 관문을 통과를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그렇죠. 지금 목동도 그렇고요. 상계동도 그렇고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이제 정부에서 결국 국토부가 마지막 권한을 쥐고 있는데 여기서 다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겠다.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아니면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늘려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안전진단을 어떻게든 조금 비중을 줄여서라도 좀 조정을 했더라도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바람직한데 일각에서 이번에 공약에서도 아마 두 후보가 모두 공약에 나왔던 것 같은데 뭐 30년이 지나면 폐지를 하겠다라는 공약이 나왔는데 저는 그거는 결사 반대입니다. 폐지는 그래도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구조 안정에 대한 뭐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노후화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다 부셔버리고 새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자원 낭비, 환경 낭비가 있고요. 또 이주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완화해줘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첫 관문을 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는 맞지만 무조건 폐지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송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그 30년이라는 그 기간, 이걸 기간을 좀 한정해 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주택이라는 것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설을 할 때 견고하게 주택을 지어줘야 되는데 30년을 바라보고 건설을 하면은 공급업자 측면에서는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30년 동안 그 거주를 하면서 모르겠어요. 뭐 물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기간을 30년으로 정해놓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을 할 때마다 주택 시장의 불안정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전세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려를 하잖아요. 그럼 더 자주 그런 순환이 자주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3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는다면 사회적인 전체적인 그 손실도 꽤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교통 유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이 사실상 그 질적 공급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런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쉽게 열어놨을 때 질적 공급만으로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거는 또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허들을 낮춰준다라는 거는 어떤 공급적인 신호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뭐 기부 체납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뭐 임대주택을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그 서울 안에서도 서울대 준공 30년 지난 네. 이 아파트 비율을 보니까 한 42만 가구 정도가 돼요. 42만 가구요. 예, 특히 이런 지역들이 뭐 노원이라든지 도봉, 강남, 송파 이런 지역들에 많이 쏠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역이 뭐 필요한 그 정비 사업을 그 활성화하는 것에 맞긴 하겠지만 그래도 구조적인 그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30년이라는 기간보다는 비율을 일정하게 조정하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비율을 조정할 때 뭐 기부 체납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비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정량적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주면서 뭐 임대주택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좀 늘리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허들을 좀 더 낮춰주고 어쨌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뭐 재건축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뭐 무작정 30년 이런 숫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쨌든 건물을 재건축 필요성에 대한 인지를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안전진단 뭐 지금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제초안이라고 부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완화 기대감도 있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두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일단 뭐 그 두 분께서 이제 구조안전 진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이게 결국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것이 구조안전 진단부터 포함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또 이제 용적률과 층고 제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야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구조안전 진단에 관한 기준을 완화해줬다. 예를 들어서 뭐 D나 E 등급에서 뭐 D 등급을 받으면 지금은 다시 적정성 심사를 받게 하는데 그걸 다 같이 그냥 뭐 E 등급과 동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도 결국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을 완화해주지 않으면 거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대1 재건축 그냥 헌집 부수고 그에 해당하는 새 집만 짓는다고 하면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거의 없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상당히 이제 개발의 원동력이 될 텐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상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익을 조금 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어떤 그런 당위성을 떠나서 공급 확대 관점에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최고 이제 부담률이 50%인데 50%죠. 예,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래도 50% 내고 나면 50% 남지 않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초과된 이익에 대한 50%니까 예, 예. 뭐 절반은 남지 않냐 이런 시선이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익이 많아야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것이 10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그 10년간 그동안 들였던 공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뭐 그 이익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률이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고 해서 뭐 크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 부담 내지는 세금 유산 부담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이제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하는 조합원 분양과 그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는 일반인 분양 두 가지 가지가 부분으로 있죠. 나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일반인에 대한 분양에서 얻는 수입이 바로 재건축 조합의 수입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좀 세법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일반 분양에 대해서는 이제 영리 사업이라고 해서 법인세를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서 이제 이익이 남아서 조합원들한테 이익 배당을 나중에 해줘요. 이만큼 남았으니까 조합원한테 분배를 할 때. 네. 그때 조합원들한테 이익 배당을 분배하면서 조합이 이익 배당에 대한 이익 배당세를 원천징수해서 또 한번 가져갑니다. 예, 그렇게 또 가져가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종전자산하고 종후자산의 차이에 대한 분담금 그것도 내고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또 한 번 조합원이 또 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사실상 이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50% 정도는 남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 정말 뭐 총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주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들어갔던 에너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2035년 정도에 완성이 되는데 그때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그 리스크를 감수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초과이익 한수까지 이렇게 과다하게 이제 부과를 해버리면 사실상 개발 동력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적어도 민간 중심의 공급 정책이 확대되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요소를 작용한다. 그거는 분명하고요. 그럼 결과 조금 한마디만 좀 첨언을 드리면 요거 이제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은 이제 제초안법 12조에서 그 부담률을 정하고 있는데 네. 결국 사실 이거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근데 법이니까요. 예. 근데 네. 22대 국회까지는 아직 한 2년 정도 남아 있고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예, 뭔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제 초과이익 환수를 손보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뭐 국토부 고시나 이런 걸 통해서 행정부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임기 전반에 거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것은 폐지는 어렵더라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성과 가능성은 좀 다른 것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현실화하기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여당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차후에는 야당이 되겠죠. 네. 민주당이 야당이 될 테니까 야당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상황 자체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해도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하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일단 실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도 예. 굉장히 좀 희박하지 않나. 결국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치를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투는 뭐 이게 부동산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도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그러면 이걸 과연 초과이익 환수를 이게 뭐 폐지를 하거나 뭐 개정이 필요하냐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정 부분 뭐 개정을 하든지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이거 왜 도입이 됐느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투기하지 마라. 제발 투기하지 말고 재건축 아파트 사지 마라. 너희들 해도 실제로 남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하지 마라. 그런 의미였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만 푼다고 해서 재건축이 빨리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전진단은 이제 가장 초기 단계고요. 그렇죠. 안전진단 넘어가더라도 추진이라든지 조합 설립,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까지 다 받아야 된다면 상당히 긴 리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초과이익 환수까지 턱 얹어주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업이 막힐 수밖에 없고 초과이익 환수가 왜 문제냐고 하냐면 세금은 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 몇백만 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수준이면 뭐 예금 하나 깬다든지 어떻게 하는데 물론 전문직이나 네네. 현금 뭐 흐름이 좋으신 분들이야 분들은, 뭐 네. 한 2, 3억 정도 뭐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억 단위로 나와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집을 팔아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세금 내려고 집을 팔아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못 낸다고 봅니다. 이거는 한 2억, 3억을 세금을 내라고 하면 누가 집을 팔아서 낼 수도 없는 거고요. 물론 예금에 한 5억 있는 분들이야 내겠지만 억울해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네. 그냥 풀어주게 되면 또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겠죠. 그렇겠죠. 야, 다 풀리겠다. 지금 빨리 투자해야 되겠다. 먼저 들어가야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양도세에서도 이제 환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 네. 개발 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팔 때는 돈이 나오잖아요. 내가 잔금을 받기 때문에 양도세에 일정 부분 포함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하더라도 그냥 미실현 이익의 과세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도 내면서 결국 때가 되면 초과이익 환수도 매덕을 내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정 부분 저는 개정이라든지 해서 네. 결국에는 손을 좀 봐야 손을 되지. 보긴 해야 물론 뭐 된다. 폐지까지는 갈지 안 갈지는 하더라도, 모르겠지만 수정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수정은 합니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공약들 또 목표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게 이 종부세랑 재산세 얘기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이제 합쳐서 저희가 뭐 보유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통합 추진을 하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놨거든요. 근데 글쎄요, 종부세와 재산세는 사실 뭐 지방세, 국세 이렇게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통합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뭐 어쨌든 이것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일단 어렵다라고 민주당이 보여지고 동의를 얻어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한 것 중에 여러 내용 중에서도 뭐 국토 뭐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그 큰 그림을 그리려면 뭐 종부세라는 게 일정하게 좀 있어줘야 적절한 배분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도 뭐 지금 지방 소멸에 대해서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이 종부세에 대한 문제점은 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중 과세적인 부분들도 있고 네네. 또 이런 그 종부세 역할이 사실 이런 교부금 형태로 나가는데 네, 지방의 교부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도 지방은 과연 이게 제도가 생겼는데도 발전을 했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또 크게 발전은 또 의문이 생기네요, 못했거든요. 그 예, 지점이. 그러면은 이런 형태보다는 재산세로 큰 그림을 그려서 네네. 통합을 하고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에 따라 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정치적인 이슈하고 민심의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는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종부세 고지서 받은 인원이 네. 그 출범 때보다 한 3배 정도가 늘었고요. 늘어났다. 예, 네. 그다음에 상당 부분 많은 그 비용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종부세도 역시나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세부적인 거를 다듬어서 세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 언급한 것처럼 뭐 2020년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좀 유지를 시키려고 한다라는 거를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종부세하고 재산세 통합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네네. 그래도 세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려고 좀 노력을 하는 거고 네. 또 급격한 세금 인상에 대해서 작년서부터 계속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종부세랑 재산세 그 통합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목표를 가져갈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목표로는 종부세라는 게 우리나라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그런 뭐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를 조금 더 단순화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조세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뭐 예측 가능한 세금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틀로 봤을 때는 가는 방향성은 맞다. 근데 지방과 그 수도권의 어떤 균형 발전을 발전. 이루냐 네. 이런 거에 대한 목표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종부세는 사실 나올 때마다 논란이 많이 됐어요. 뭐 지금 이제 대상이 되는 인원에 대한 논란도 있다 보니까 뭐 액수를 지난해는 뭐 2%라는 비율을 따로 두면서 막 또 논란이 빚어지면서 또 분열 양상으로 또 이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종부세를 어쨌든 손질은 해야 된다라는 뭐 인식들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손질의 방향, 수술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가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종부세가 뭐 이원 정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윤 네. 정부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22대 국회 전까지는 힘들겠죠. 없어진다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이제 뭐 아예 이제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재산세랑 같이. 예,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사실 뭐 기존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의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종부세 자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 조세로서 나왔어요. 근데 애당초에는 재산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정부에서 그 법안을 추진을 했다가 이제 재산세는 정형적인 이제 지자체의 소관이다 보니까 네. 지자체들이 이제 선거에서 어떤 표심을 의심을 해서 이제 재산세를 깎아주다 보니까 네. 정부가 이걸 이제 손대지 못하게 국세로 격상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종부세를 걷고 나서 징수 비용 빼고 나서는 대부분 다 지자체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부세로 해서 형식상 국세, 실질적 지방세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데, 근데 실질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저 재밌는 걸 봤는데 이제 심상정 후보하고 당시 이제 윤 후보하고 이제 그 대선 토론할 때 네네. 뭐 종부세 뭐 비싸다 하셨는데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압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 후보가 뭐 얼마 좀 냈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 정도 낸 거 가지고 무슨 종부세 가지고 죽는 소리 하냐 약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뭐 종부세가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세제의 정당성을 따질 때 세금이 작으면 무조건 정당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 세금이 존재하는 목적을 상실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원을 내더라도 그건 폐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지자체에서 세수가 줄어들지 않냐. 그런데 이제 종부세랑 재산세랑 이제 통합을 해도 결국은 그것은 지방세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 뻔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거래량의 확보를 통해서 취득세의 증가를 통해서 지자체가 재원을 얻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우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좀 하나 첨언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고 싶은 게 22대 국회까지는 아직 한 2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지금까지 과도하게 부과된 종부세는 어떻게 임시적으로나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 부분은 법의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시가의 조정 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조정 이런 걸 가지고 그 상승률을 어느 정도 둔화시킬 수는 있어요. 왜냐 그거는 행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전망으로 보면 이제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종부세랑 재산세는 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 개인적으로도 종부세 자체는 그것이 세수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세목 자체의 어떤 목적의 정당성은 이미 잃은 법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지금 유럽의 부유세로서처럼 가진 자의 어떤 상징적인 네. 오블리스 노블리지 같은 기능도 하고 있지 않는 마당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종부세를 과연 진짜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또 매만질지도 아마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임대차 3법이에요. 사실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부터 이제 두 가지 법이 이제 먼저 시행이 되면서 이제 2년이 지나는 시점이 이제 올해 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앞서서도 그런 우려들을 했어요. 이제 임대차 3법에 2년이 지나는 시점, 그러니까 계약갱신을 한 번 이제 벌써 써버린 분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대폭 이제 전월세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전면적으로 바꿔야 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바꿨을 때 부작용을 생각하면 일부만 좀 매만져야 될지 여러 가지 좀 주장들이 나오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임대차 3법이 더 중요한 법이긴 하거든요.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의 한 2% 정도. 일부죠. 그래도 좀 자산이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겠어. 우리 서민들하고는 크게 좀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임대차 3법은 정말 세입자한테도 중요하고요. 네. 집주인한테도 중요하고 그렇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주인 아니면 세입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모두가 다 해당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올 8월이 되면 드디어 2+2 계약갱신 청구가 한 번만 사용되잖아요. 네네. 그거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맨땅에 이제 헤딩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겠죠. 지난 그렇죠. 4년 동안 막혔잖아요, 5%로. 그렇죠. 4년 동안 거의 못 올렸고 이번에 못 올리면 앞으로 또 4년 동안 그렇죠. 못 올리게 되니까 총 8년분의 상승분을 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2중 가격, 3중 가격이 지금 또 형성되어 있지만 8월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양쪽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맞아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제 2년 다 되어 가고 최근에 전세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고 있잖아요. 겨우 안정을 찾고 있는데 또 손질을 해서 또 자극을 줘서 그렇죠.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약간의 개정 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있고 아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2+2가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갱신이란 게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갱신을 하면 청구를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고 이게 분쟁의 소지거든요. 저라도 누가 청구를 하면 가만히 그냥 받아주겠냐고 고민을 하고 반대를 할까 안 할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최단 존속 기간을 그냥 3년으로 바꿔줬으면 저는 깔끔하지 않았나. 3년 단일로 그냥 하는 중학교도 3년이고 고등학교도 3년이고요. 초등학교도 6년이니까 3년 단위로 딱딱 잘라주면 자녀들의 그 그렇죠. 아니 분쟁이 생길 수가 있나. 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3년을 살고요. 네네. 2년 살고 싶은 사람은 임대인 임차인 협의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그 상가에 적용되는 2+2 계약갱신 청구를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네. 저 개인적인 바람은 그냥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여당과 야당의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그렇죠. 대립에 맞물리기 그게 때문에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이게 개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22대 국회가 되고 2년 후에 어떻게 개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 이슈와 부동산 이슈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결국 남은 방법은 저는 상생 임대인 제도로 좀 보완해서 좀 약했잖아요. 네네. 뭐 안 올리기 5% 이내로 올리게 되면 뭐 거주 요건 1년을 인정해 준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좀 약하고요. 저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해서 강화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준다면 의외로 좀 쉽게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른 임대차 3법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보완책을 좀 제시를 주셨는데 홍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임대차 이 3법은 사실 되돌리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시간이 좀 지났어요. 네, 이제. 상당 부분 지났고요. 이미 적용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처럼 그 급등하지 않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일부 상태. 손질도 하지 않는. 그 손질은 봐야 되겠죠. 아, 이 손질은 제도의 필요한데. 큰 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원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시나리오로 예측을 한 거는 뭐 7월이나 8월 정도에 전세가가 급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그렇죠. 예상들을 우려들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최근 뭐 주택 가격에 대한 그 고점 인식도 강해졌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뭐 신호등이 있고 또 전세를 활용했을 때 내는 납부하는 이자가 월세보다도 높다라는 인식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전세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좀 사라지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7월부터 8월 정도의 그 시기라고 생각되면은 뭐 한 4월에서 5월 정도쯤부터는 이제 전세 계약들을 슬슬 진행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 기간이 지금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금 남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요동을 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은 임대차 입법이 모든 사람들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상황이고 대신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집값에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빠르게 도입했기 때문에 부작용들을 우려를 했고 이게 현실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급등이 나타났던 기간이 지금 2년 가까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약간의 보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맞지 않느냐라고는 생각해요. 그런 보완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좋을까요? 보완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실무적인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뭐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뭐 집주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일 원해왔던 방법들이 뭐 상생임대주택 더 사실 선호를 하는 거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제일 원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혜택들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뭐 어떤 그 양도세라든지 어떤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율을 좀 조정하는 상태 안에서 좀 한다라면 집주인하고 뭐 그 임차인하고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너무 힘을 몰아주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그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3년이라는 그 아이디어도 재밌더라고요. 2+1을 이제 3년으로만 하는. 근데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긴 한데 또 네네. 교육 제도의 개편이 일어나고 하면 그 6년, 3년 하면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기 항상 때문에. 부동산과 교육 시장이 또 같이 움직이는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틀에서 보는데 결국은 제일 좋은 거는 분쟁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면 그 분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축소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런 분쟁이라면은 결국은 뭐 거주권 보장 관련된 거랑 뭐 급등하는 부분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에게 혜택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리는 건 좀 어렵고 이 안에서 좀 보완을 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보완을 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지난 2년 동안 이미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이걸 바꿨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도 뭐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한 어떤 확대 아니면 강화 이런 부분 통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근데 사실 이제 뭐 지금 뭐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된 원인이 임대차 3법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2+2 갱신제도와 5% 상한율 이걸 이제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제도를 손을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제 개인적인 사견은 사실상 2+2 제도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폐지를 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미 그러면 어느 정도 정착된 제도를 갑자기 없애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다시 또 부작용에 기존에 대한 또 네. 임차인들이 2+2 갱신 제도를 기대를 하고 임차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걸 갑자기 또 폐지를 한다면 시장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데 이제 유예 기간을 주는 거에 사실 이제 모든 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완충 효과 제도겠죠. 연착륙을 하기 위한 방법 예, 중에 그런데 하나죠. 이게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예 제도가 또 주는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향후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기존의 2+2 제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어쨌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2+2 제도를 이용을 하려는 임차인들의 수요는 대폭 모일 거고 그 다음에 유예 기간까지만 버티자. 그때까지만 버티면 이제 2+2가 아니라 그냥 2년만 족쇄가 할 수 풀린다라고 있다고 생각할 해서 수 있죠. 임대인층은 공급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유예 기간 설정 때문에 서로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논문이나 이제 또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제가 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그냥 3년으로 또 하자 뭐 이런 부분의 말씀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갱신 청구권을 조금 뭐 배제시키자 이런 것이 있는데 실거주 외에도 각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2+2 갱신 제도를 저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좀 더 늘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첫 번째 어떤 이제 그 갱신 제도를 저지시킬 수 있는 사유는 지금은 이제 임대인이 실거주할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이외의 요소들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과 사법 에너지 낭비를 초래합니다. 뭐 사실 뭐 에피소드 같은 얘기인데 저희는 사실 2+2 제도 시행되고 나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분쟁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작년에 그렇죠. 그 임대차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분쟁에 대한 계약 얘기가 있죠. 그 2+2 사건이 엄청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고 해놓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막상 나가고 나니까 안 들어가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들어가요. 1개월 살고 바로 다른 임차인한테 다시 나가. 실거주하겠다고 들어간 다음에 일단 한 달 만에 나와요. 예, 모양새는 갖춰야 되잖아요. 갖춘 다음에 왜냐하면 다른 또 임차인한테 또 이제 좀 더 높은 가격에 이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쫓겨난 분들이 분쟁을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그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명분만 내세운 거지 그냥 다른 임차인한테 주려고 한 거다. 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소송에서 그런 거 가지고 입증한다고 좀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 재미가 있었는데 예.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법원에 이제 사법 인력도 뭐 많이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뭐 일단은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되 네. 다만 5%로 눌러놓은 상한선 룰을 조금 늘리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5%인데 그러면 뭐 10에서 20% 늘리자는 말이냐 이렇게 반발을 할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중 가격까지 형성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4년이 끝났을 때 시장 가격이 이미 높아져 있으니까 그리고 저번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이 내가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 한 3억만 올려주면 실거주 안 하고 그냥 더 살게 해줄게. 네.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새로 이사 가려고 하면 6억이 필요한데 뭐 3억만 올려주면 뭐 살게 해줬다겠다 하니까 그게 3중 가격 형성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뭐 한 이제 그 5%를 뭐 한 20%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작용이 없어요. 결국은 어떤 법으로서 눌러놓는 규제의 당위도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크게 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시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5% 상한율을 조금 높이면서 2+2 갱신 제도를 조금 유예 기간을 주는 방법이 있고 전국적으로는요 폐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좀 공감대 형성이 좀 된 후에 뭔가를 추진해야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집 사도 되냐? 네. 지금 이 시점에 뭐 고점론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금리는 또 오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집을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과연 사야 되는 것이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규제가 완화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머리가 뭔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어떻게 좀 어드바이스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필요하신 분들, 진짜 내 집이 필요하고요. 나의 가용자금 플러스 주택담보대출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이게 기다린다고 답이 안 나오고요. 뭐 언제까지 떨어질 줄 알고 언제 떨어질지 얼마만큼 떨어질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어렵죠. 때문에 네.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제가 브레이크 하나 잡고 싶은 건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이 약간 들썩이고 있어요. 목동이라든지 상계동이나 재건축 종시. 이슈 네.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시그널들을 주고 있어서 야, 집값이 다시 들썩이겠구나, 많은 게 변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투기 목적으로 시세 차익 목적으로 들어가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생각처럼 많은 규제가 풀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그렇죠. 임대차 3법 내용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대출 규제도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풀리기도 DSR 규제는 어렵고요. 여전히 그렇죠? 있으니까요.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건축도 얘기했듯이 뭐 안전진단 약간 풀어준다고 해서 재건축이 개포주공이 개포적으로, 안전진단 네. 통과하고 15년이 걸렸거든요. 10년, 15년이 걸리는 프로젝트고 GTX도 15년 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너무 성급하게 과도한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하고 나의 자금 범위 내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금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 신용대출 받지 말고요. 주택담보대출 범위 내에서 보수적으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도 된다. 그 보수적이어야 말씀 된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 대표님도 조언 좀 해주시죠. 집값 같은 경우는 최근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이다, 뭐 보합이다라는 의견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뭐 양 당에서 얘기를 했던 거래세 완화 뭐 요 부분들이 언급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양도세가 좀 한시적인 완화되는 그 시기 때는 일정하게 집을 구매를 해도 괜찮지 않겠냐. 왜냐하면 예전 양도세가 완화되는 시점에 예, 그 뭐 선택을 하라는 건 그겁니다. 뭐 그 선택 물건이 예전에는 가격을 보고 한다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뭐 선택지가 좀 더 많아지거든요. 뭐 층수라든지 원하는 교통하고의 그 접근성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선호도가 높은 그 물건을 그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부채 비율은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금리에 대한 그 그렇죠. 우려들이 좀 있고 아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DSR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금융을 건들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바젤3라는 큰 그 틀에서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를 했을 때 부채 비율을 좀 낮추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맞겠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조언도 좀 들어보게요. 예, 뭐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실 뭐 집을 사야 되냐, 뭐 사지 말아야 되냐. 시장 전망과 아마 연동이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법률가보다는 이제 김인만 소장님이 더 전문가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케바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예를 따라 다를 들어서 것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지금 좀 사도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그 집이 뭐 사실 지금 압구정에서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현대아파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통상 이제 강북이나 경기도권에서 아직까지 뭐 10억 미만으로 되는 그런 아파트들은 사도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윤정부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유동성 잔치가 끝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고 있고 윤정부에서 뭐 공급 확대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집값이 조금 요동칠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 살고 있으면서 내가 뭐 집값이 조금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는요.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나 투기의 관점에서 그것을 살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저는 조심해야 이렇게 된다.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윤 정부에서 이제 민간 중심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재건축 단지의 규제를 좀 완화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뭐 1억씩 뭐 호가가 들썩들썩 한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어떤 선호도 수요, 가죠. 네. 왜냐하면 이제 보유세가 완화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뭐 주택을 투자용으로 이제 구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시장이 또 어떻게 변하고 그렇죠. 정책이 실제로 실현이 될지 여소야대 국면에서 보수적이겠네요. 어떤 협치가 이루어질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건데 네네. 그냥 이제 뭐 이제 중저가 저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뭐 구매를 하려는 사람은 사도 된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역시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연 국회를 어떻게 또 통과할 수 있을지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집 상황을 좀 부동산 시장 상황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오늘 김인만 소장, 송승현 대표,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